부채는 갚아야 하는 거니까 보통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언제 갚아야 하는지, 누구한테 갚아야 하는지 아는 경우를 확정부채라 합니다. 금액, 시기, 대상 세 가지 다 아는 것을 확정부채라 하고요. 셋 중에 하나 이상을 모를 때 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금액을 모르거나 언제 줄지 모르거나 얼마 줄지 모를 때, 누가 줄지 모를 때 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쓰는 거라고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이 부채를 설정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그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요. 두 번째가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가 있다고요. 나갈 가능성이 희미하다든가 또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면 장부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지라도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리에 대한 계산은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나요? 회사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계산한다는 식이. 근로기준법에 그 임금의 1개월치 임금이죠? 그거 아시나요?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보다 높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그래도 낮으면 그건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높을 때는 상관하지 않아요. 낮을 땐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보통 그래요. 어쨌거나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게 있고. 퇴직금 충당부채는 자 보세요. 뭘 모르죠? 금액, 시기, 대상 중에 뭘 모르나요? 보통 시기를 모르죠. 시기를 모르죠.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ASB. 그러면 그건 뭘 모르죠? 사실은 금액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대상도 모르죠. 하자 보증 충당부채가 뭐예요? 이건 뭐 제품 같은 거 하자 있으면 좀 물어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건설업이죠. 보통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하자 보증금 15% 잡아요. 1년 차에 10%, 2년 차에 5%. 그래서 어떤 거죠? 집 져줬는데 하자가 생기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안 주고 있으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1억짜리 공사다. 그럼 8,500만 원 주고 1,500만 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 샌다 와라 그럼 대가 옵니다. 다른 사람 시키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지들이 와서 싸면 싸잖아요. 원가밖에 안 드니까. 근데 다른 사람 시키면 이익을 줘야 되니까 큰 돈 나가거든요. 그때 총알같이 와요. 근데 이거 안 잡아놓으면 이 집은 물 새고 있는데 안 와요. 방에 물 철철 새도 안 옵니다.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잡아놓는 게 하자 보증 충당부채예요. 그럼 이건 금액, 시기, 대상 어떤 걸 모르나요? 다 모르죠 사실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충당부채예요. 경품 충당부채는 뭔가요? 우리가 경품을 전제로 물건 팔면 나중에 경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경품 충당부채예요. 혹시 여러분들 경품 받아보신 적 있어요? 뭐 하나? 뭐 받아보셨어요? 책? 또? 딴 분들은 착하게 안 사셨나 보네. 딴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방송이나 어디서 본 경품 중에 가장 큰 거 뭐 보셨나요? 뭐요? 자동차? 또요? 아파트? 자동차는 가끔 나이트클럽에서 사던데. 소형차. 제가 봤던 거 가장 큰 거는 아파트였어요. 그 까르푸. 지금은 이제 실패하고 떠났는데 세계적인 유통기업이잖아요. 까르푸. 이 세계 2위에. 걔들이 우리나라 진출했을 때 홍보 효과를 노리고요. 월드컵점에다가 44평짜리 아파트 걸었었어요. 월드컵.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를. 저 아파트는 내 거다. 물건 사면 나도 분명히 내 거 늘 거고, 옥 먹고 늘 거고,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될 거다. 그래서 가서 본 적 있어요. 그게 제가 본 거, 직접 본 것 중에 가장 컸어요. 44평짜리 아파트.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하튼, 물건 팔았으니까, 나 경품 줘야 되니까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언제 나갈지는 모르죠.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충당부채를 하는 거고요. 마일리지 충당부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사시게 되면 마일리지 줄 때 있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쌓인 만큼 뭔가 나중에 줘야 되잖아요. 부채란 말이에요. 역시 금액 시기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일리지 충당부채를 하는 거고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해요. 매출액에다가 추정률이 있을 거잖아요. 예상한 추정률. 곱해서 이만큼, 만약에 20만 원에 5%면 총 얼마죠? 20만 원에 5%면 얼마예요? 만 원이죠. 이 만 원을 추정했는데 이미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빼고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제품 ASB가 20만 원에 5% 잡았다고 치죠. 그럼 만 원이 ASB잖아요. 추정한 게. 근데 그중에 이미 5천 원이 발생했으면 빼고 나머지만 설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어려우세요? 아니 우리가 20만 원을 팔았을 때요. 여태까지 경험을 보니까 그중에 5%는 ASB 나간대요. 그럼 우리가 추정한 건 ASB는 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5천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앞으로 발생한 건 5천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10,000원 추정을 했으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부터 보시죠.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충당 부채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은 돼야 돼요. 이 부채니까 나갈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만 충당 부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나갈 가능성이 좀 약하거나 금액을 추정 못하면 장부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13년 기출 27번. 27번. 자, 보겠습니다. 자.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는요? 충당 부채고요. 2012년 26번 보시죠. 다음 중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자원 유출 가능성 매우 높아야 하고요. 금액 추정 가능성이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해야죠. 이 조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충당 부채가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29번. 자, A사는 2011년 7월 17일에 노트북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1년간의 무상수리를 보증하였다. 자, 동종업종의 과거 경험으로 봐 매출액의 5%가 보증비용으로 발생할 것 추정되고. 됐죠? 자, 추정률은 5%고요. 2011년도 매출액은 20만 원이래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에이스를 추정한 건 얼마죠?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미 5,000원을 발생했다고 읽어보시면. 자, 실제 보증비용이 이미 5,000원 발생했다면 기말에 설정할 비용은 얼마다? 5,000원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차변의 제품보증비, 대변의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런 계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요거 이해 가시죠, 이 금액? 그러니까 우리는 5%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럼 20만 원 팔았을 때 10,000원이 생길 것이다. ASB가. 근데 이미 5,000원 발생했다. 그럼 추가로 설정할 것은 5,000원만 설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제품보증비, 대변에는 제품보증 충당부채. 됐죠? 자, 2011년 26번. 자, 똑같은 문제네요.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요. 1번입니다. 자원 유출 가능성 매우 높아야 하고요. 소요금액의 실효성 추정 가능해야죠. 절대 잊지 마시고요. 2010년 25번. 자, 다음 중에서 충당부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자, 1번.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비할 경우. 부채 계산하셔야죠.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럼 나중에 갚을 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대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이 뭔가요? 뒤에 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대손이라는 건 우리가 받을 걸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갚을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못 받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이건 부채가 아니란 뜻입니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결정은 하는데 부채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우리가 줄 게 부채지 받을 게 부채는 아니잖아요. 판매 보증하는 경우 뭐 해야 되죠? 판매 보증 충당부채. 이거는 유사하죠. 대손은 부채가 아니라니까요. 부채는 우리가 갚을 게 부채고 대손은 우리가 받을 거란 말이에요. 받을 거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자산이지 부채가 아니거든요. 됐죠? 됐고요. 15분 다 봤나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게 자본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을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자산과 부채는 눈에 보이거든요. 자본은 안 보이거든요. 낯선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자산을 분류할 때 분류하는 기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산은 일단 6가지가 있잖아요. 당조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부동산 6개죠. 이거 6개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일단 유동성 나누는 게 2가지가 있고요. 유동자산, 비동자산. 6개로 나누는 보유 목적이 뭔가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거든요. 보유 목적. 제가 학생들 이거 잘 물어봐요. 전공한 학생들한테.
회사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자산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뜸 나오는 게 유형자산이죠. 회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자산인가요? 유형자산입니다. 이거 회계 잘못 배운 거거든요. 기업 표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산의 분류는 보유 목적에 따른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매매사예요. 그 토지는 재구성이 되겠죠. 판매 목적이니까. 이해 가시나요?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업은 아닌데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팔 생각이에요. 그건 투자 목적이잖아요. 투자산이란 말이에요. 그 토지를 내가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뭐다? 유형자산이라고요. 형체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고요. 아까 나왔었잖아요. 제가 타워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샀어요.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1년 안에 팔 목적이 뭐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1년 위에 팔 거면 매도 가는 금융자산. 이거 채권인데 만기까지 가지고 버틸 거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란 말이에요. 형체를 분류하시는 게 아니라 보유 목적에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 정수기를 배운 사람은 그 자산을 형태를 따질 게 아니라 왜 보여지 먼저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본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 자, 먼저 두 가지예요. 법에서 정해준 게 있어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원천. 원천이 뭐예요? 원천. 원천이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발생한 근거.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본은요. 특히요. 제가 이걸 빨간색을 하냐면 이 자본이 좀 복잡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대부분 이 분류가 나와요. 자본은 그러니까 혹시 시간 없으시면 여기 나오는 건 외우셔도 돼요. 다 합해가지고 한 12개 되거든요. 이것만 외워도 맞춤 문제가 정말 많아요. 자본은. 자, 다시요. 자본은 뭘로 분류하라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고요.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요. 먼저 자본은 법과 원천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요. 종류를.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셔도 자본은 맞춤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자본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본은. 자산만 해서 붙이는 자본. 맞죠? 그런데 용어가 정말 많아요. 소유주 지분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주주 지분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자녀 지분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순자산이라는 용어도 쓰고. 용어가 정말 많죠. 하여튼 참 저런 걸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5가지입니다. 자본은 지금부터.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여기 빠졌지만 뒤에 나옵니다. 이 자본금 앞에 그냥 법정이라고 써놓으세요. 법정. 법정이란 말은 법에서 정했다는 말이거든요. 회계에서 다른 단서가 붙지 않고 법을 얘기하면 다 상법이에요. 법 이름을 안 대고 법법 그러면 다 상법이라고요. 그러면 법정 적립금은 어디서 정한 것이다? 상법에서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때 주식회사법 있죠? 그게 상법의 일부만 뽑아낸 거예요. 보통 상법이 총칙, 상행위, 회사법, 그 다음에 어수법이거든요. 어수법. 다 빼고 그래서 회사법만 땡긴 게 주식회사법이에요. 제가 보니까 상법은 성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 못하면 암기 안 되는 분들은 회사법 굉장히 어려워해요. 딱 그 차이더라고요. 제가 볼 땐 재밌던데. 자, 재밌습니다. 상법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요. 법정 자본금, 상법에서 자본금을 어떻게 정하냐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회사 설립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해야만 회사 설립이 가능해요. 그거 안 하면 설립허가 안 내주거든요. 우리가 회사를 차려서 앞으로 10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 중에 250만 주를 발행해야만 설립이 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주식에 있는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얼마라고 쓰느냐. 딱 고정된 금액. 5천원이면 5천원. 만원이면 만원. 회사는 반드시 적거든요. 상권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발행한 주식 수에다가 액면가액, 발행가액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금액 곱한 만큼은 반드시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상법상의 규정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주의하실 건 제가 별표해 놓은 거. 이쁜 분홍색으로 별표해 놓은 거.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액면가액만큼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사채를 할인 발행하기도 하고 할증 발행도 했죠. 기억하시나요? 뭐에 따라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됐죠? 이자율에 따라서. 그럼 채권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럼 주식은요? 뭘 받죠? 배당을 받죠. 주식 가치도 변하겠네요. 뭐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자본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가치도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회사 설립했을 때 애초에 액면가액 5천원이었는데 이게 만약 회사가 가치가 높아지면 자본이 커지면 주식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회사 설립할 때요. 설립 시에 제 자본금이 5만원이었어요. 근데 이때 발행한 주수가 10주라고 가정을 하면 10주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이론적인 주가예요. 한 주에 얼마죠? 이게 이 주가의 공정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사를 잘했어요. 5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요. 이익을 보게 되면 자본이 는다 준다. 모든 수익은 자본을 늘린다면서요. 이 상태인데 주식수가 그대로 가정하면 이때 이론적 주가는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자본을 주식수하는 게 이론적 주가예요. 장사를 잘못했어요. 망했죠. 아니, 망한 게 아니라 손해를 봤죠. 3만 원 됐어요. 주식수가 만약에 10주라고 가정하면 주가는요? 3,0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론적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보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기업의 자본이 들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전 주식을 안 한 사람이니까 삼성전자 주식은요. 분명히 액면가는 한 5,000원 할 거예요. 액면가는. 근데 그 한 주당 지금 거래가가 얼마인가요? 얼마나 가요? 제가 140만 원까지 본 것 같은데. 그럼 그거잖아요. 액면가는 얼마다? 5,000원이라고요. 그럼 140만 원은 그게 발행가액이에요. 뭐에 따라서? 회사 가치 변화에 따라서. 그때는 할증 발행을 한다고요. 회사가 안 되면 깎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할인 발행이고. 여하튼 중요한 건 뭐죠? 저희 발행가액이 5,000원짜리를 10주 발행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발행가액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나요?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인데 회사 가치가 워낙 높아져서 발행가액 만약에 100만 원에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 얼마 잡아야 한다? 1,000만 원 없으면 큰일 난다고요.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해야 한다고요. 이해가시나요? 왜? 상권에서 정한 거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큰일 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것 때문에 자본의 모든 복잡한 게 나오는 거예요. 발행가액 놔두고 항상 액면가액 써야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숫자를 어차피 했으니까 액면가액 5,000원인데요. 10주만 딱 10주만. 액면가액 5,000원인데 100만 원에 발행했다 치면 당연히 회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주식을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발행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아마 거의 경제가 마비될걸요? 삼성전자 주식이 한 140만 원 가는데 그걸 5,000원에 발행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하러 가시겠어요? 주식 사야지. 한 주 딱 사는 순간에 139만 5천 원 이익이잖아요. 옛날에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포스코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포항제철이었죠. 포항제철이었죠. 그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주 청약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공모해서 모아서 추첨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당시 20주 줬거든요. 1인당 20주. 제가 태어나서요. 가장 많은 사람을 본 게 그때가 4번째예요. 보통 공모주는 가격이 쌉니다. 한 70%에서 팔거든요. 보통. 근데 포함지수를 추첨해서 20주를 준대요. 제가 인생 태어나서 인간 가장 많이 모이는 걸 본 게 아마 저랑 연배 비슷한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북한에서 공모전에서 넘어왔을 때 있었어요. 이은평 대위라고. 그때 그 두한이 아저씨가 방공호실을 키운다고 여의도 그 광장에다가요. 서울 시내 중고 객선 다 모았습니다. 지금은 공원이지만 그때 허허 벌판이었거든요. 콘크리트 옛날에. 중고 객선 다 모았어요. 그때 한 200만 모였대요. 그중에 제가 한 명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가장 많이 본 것 같고. 두 번째 많이 본 게 2002년 월드컵 때요. 시청 앞에서.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난 숫자가 나왔죠. 세 번째 많이 봤던 게 남자분들 알 텐데 영화 중에 람보라는 거 아시죠? 람보. 람보 2 개봉했을 때. 아니 람보 1이 재밌었는데 그때는 멀티플렉스가 없었잖아요. 다 뭐 단성사, 피카디리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원을 보고 재밌었던 사람들이 다 피카디리로 모였는데요. 피카디리 시작해가지고 탁골공원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네 번째가 이때였어요. 포항제철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그때 한 50만 원쯤 한다고 치면 주식이 그때 한 35만 원에 파는 거거든요. 공모주는. 그 20주만 떨어지면 얼마예요? 그거. 한 300 되나요? 하여튼 금액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아줌마도 서 있고 애도 서 있고 할아버지 서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약서를 했다가 추천만 되면 일단 30%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15만 원씩 30주면 얼마 되네? 15원에 30주면 얼마인가요? 450만 원인가요? 맞아요? 그럼 45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더구나 그 당시 누가 봐도 포항제철은 발전하는 회사였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140만 원짜리를 5천원에 판다고 하면 저 같은 적이 없어요. 그거 줄 서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액면을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 가치에 따라서 발행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 가격이란 말이에요. 절대 잊지 마실 거. 됐죠? 법을 정한 거니까 방법이 없죠. 자본잉여금은 뭐냐면요.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요.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에요. 주식 거래를 통해서 남은 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원짜리 140만 원을 발행하면 원래 액면 가격이 5천원짜리였잖아요. 얼마 발행했다고요? 140만 원이라고 하면 139만 5천 원 넘어간 금액이잖아요. 그게 자본잉여금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남은 돈.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남은 돈이 자본잉여금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주처분이에요. 자본 조정은요. 미래의 자본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경들이 임시로 분리되는 계정이에요. 미래의 자본에 더해지거나 빼야 되는데 지금은 처리할 수 없는 것들. 뭐 하는 게 이것들이에요. 일단 용어도 잘 받으시고요. 네 번째가 기타 포괄성의 두 개 얘기를 합니다. 기타 포괄성의 두 개. 요거는 봤던 기억 있으시죠? 아까 했던 건데. 매도관정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한다고요. 이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이익은 나왔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매도관 증권을 연말에 평가를 했는데 이건 팔기 전까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아둔 거예요. 해외 사업 환율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뭔가요? 해외 투자를 했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재산 올라가죠. 근데 나한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팔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모아놓은 게 세 가지예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이익잉여금. 자, 아까 자본잉여금이요. 여기 자본잉여금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남은 돈이라면요. 자본에서 남은 돈. 이익잉여금은요.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남은 돈이에요.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용어 그대로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즉 주식 거래를 통해서 남은 돈이라고요. 주주한테 비싸게 팔았을 때. 반면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 남은 돈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양쪽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차이는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배당에 사용하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두 번째는요. 얘는 세금과 상관이 없지만 얘는 세금과 상관이 있어요. 벌어들인 돈이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자본잉여금하고 잠정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타이트할 것 같아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를 잠깐만 외워주세요. 난 시간 나면 다시 해드릴 테니까 요거랑 맞물려서 설명을 해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자본잉여금은 세 가지밖에 없다. 뭐가 있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가 주식 발행하면서 액면 금액 넘어간 거 얘기하는 거고요. 감자 차익. 감자가 뭐예요? 포테이토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자본금은 반드시 상법상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라면서요. 그럼 액면가액은 정관상 고정이란 말이에요.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고정이거든요, 여기. 그러면 자본금을 늘리려면 뭘 해야 한다?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자본을 주려면 주식을 소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가 되는 거고요. 주식을 소각시키면 감자가 되는 것이다. 증자는 자본금을 늘린다. 감자는 자본금을 줄인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냥 외우려는 것보다 설명해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 남으면 해드릴게요. 요거는. 하여튼 요 종류만 기억해도 마치 깨끗해요. 5번 이익잉여금이 뭐라고요? 손익거래.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 발생으로 생기는 것을 잉여금이라 하는데요. 종류가 이익준비금, 기타보정익금 뭐 이쪽 있잖아요.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넘겨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건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익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는 거예요. 개인 사업은 사업체가 내 거니까 이익 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법이란 말이 또 다른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먼저 처분하기 전에 우리가 처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쓰시려면 쓸 수 있는 돈을 모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처분해서 돈을 다 모으는 게 이 과정이에요. 첫 번째가 뭔가요? 전기월 미처분 이익형. 이게 뭔가요? 전기월이 뭐죠? 전기에서 넘어온 거죠. 전기에 있던 이익형 중에 처분하지 않은 거. 여기는 1년이지만 여러분들 한 달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1년짜리지만 여러분들 한 달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전달에 급여 받으신 거 있죠? 쭉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안 쓰고 이번 달 넘어온 거. 그게 이거예요. 전기의 이익 중에 안 쓰고 넘어온 거. 이해 가시나요? 그거고요. 두 번째, 회계명의 누적과. 이건 흘려두셔도 되는데 뒤에 나오는데 회계 방법을 변경하면 이익이 바뀌죠. 선선취법을 후선취 바꾸면 이익이 줄잖아요. 후선취로 선취 이익이 줄잖아요. 그걸 반영하는 게 이거예요. 다시 넘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전기월 수정손익. 뭐죠? 전기에 우리가 뭔가 오류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비용을 많이 잡았다고요. 그럼 전기의 이익이 떨어져 있겠죠. 그걸 바로 잡으면 단기 이익 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전기에 오류를 수정하다 보면 이익이 될 때가 있고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더하고 빼는 거예요. 중간 배당에 건 중간 배당 준 거고 나간 돈이잖아요. 빼고. 이게 뭐죠? 단기 순이익. 월급으로 말하면 당월 월급. 이게 다 모은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 남은 돈 요것만 그다지 의미가 없고 다 받은 월급. 그럼 요까지가 뭐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 이해 가세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어떻게 돌발적으로 쓸 돈이 확 늘어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한 300만 원 규모인데 갑자기 집안일이 무슨 일이 생겨서 쓸 돈이 한 500만 원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 300만 원인데 써야 되는 돈이 500만 원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200만 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빌려와도 되고.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모아뒀던 돈 그걸 빼다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임의적립금이에요. 이 임의적립금은 뒤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내가 마음대로 쌓은 돈이 임의적립금이에요. 내가 이익 많이 났을 때 내 마음대로 쌓은 게 임의적립금이에요. 그럼 그거 갖다가 쓰면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월급 300만 원인데 쓸 돈이 200만 원이면 가져 들어올 필요 없죠. 요 이입이란 말은 가져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이익만을 쌓아놨던 임의적립금을 가져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1번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면 가져올 필요 없어요. 1번 가지고 부족할 때만 얘를 가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리해 가시나요? 여기까지가 다 모은 게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모은 게 뭐다? 처분 가능한 금액. 맞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처분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5번 밑은 다 임의적립금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다 임의적립금이니까. 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 구조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아서 쓰시는 구조와 아주 유사합니다.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세요. 여기는 이제 회사의 영업성과고 여러분들은 급여인데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어디다 쓰시나요? 카드값이요? 자, 라이프 스타일 나오겠죠. 가장 먼저 카드 쓴다고요? 설마 그럴 리가. 큰일 납니다. 가장 먼저 세금이죠. 세금 아예 원쳐서 떼버리잖아요. 세금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찍히면 죽는다. 탈세 한 번은 걸리면 엄청나요.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세금을 아예 떼버리잖아요. 맞나요? 세금은 뭐에서 내죠? 세법에서 내요. 세법에서. 맞죠? 두 번째 뭐 내시나요? 어디다 쓰세요? 안 쓰시나요? 소비를 안 하는 걸로. 예? 무슨 보험이요? 일단 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과금 내셔야죠. 공과금의 정의가 뭐냐면 법에서 강제 내는 거거든요. 전기세 그냥 내는 거 아니에요. 전기사업법에서 내는 겁니다. 수소세? 수소법에 내요. 공과금의 정의는 법령에서 강제 내는 거예요. 4대 보험 같은 거, 건강보험법, 국민연금. 공과금 내셔야 합니다. 이 공과금 안 내시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요. 한번 전기가 끊어져 보시면
잠깐 상상을 해보시면 공과금은 무조건 내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생기실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가장 먼저 뭐가 되냐면 냉장고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인터넷을 못 켜요. 끔찍한 수도 막혀버렸어, 수도. 저 한 3년 전에 수도가 막혔어요. 저희가 다가구 주택인데 주인분이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이세요. 의성에 가셔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3년 전인가?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저는 얼은 줄 알았어요, 수도가. 그래서 하루 이틀은 녹겠지 하고 기다렸죠. 날씨가 푹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화장실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야 밀어놔도 되고 씻는 거야 대충 써도 되는데 남자도 사우나도 발달돼 있고 화장실을 미치고 팔짝 뛰어요. 이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한 2시쯤 3시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거 난감합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파카를 걸쳐 입죠. 그리고 아주 분위기 좋은 그 공원을 갑니다. 분위기 좋아요. 귀신 나올 것 같고 방법이 없어요. 뭐 집에서는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너무 이상해요. 3, 4일 지나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설비 아저씨를 쫓아갔어요. 아저씨, 저희 수도가 얼었어요. 녹여주세요. 했더니 아저씨 웃어요. 아니, 이 날씨에 그게 얼면 그렇게 쓰냐고. 아니, 얼었다니까요. 근데 왔는데 아니래요. 딴 데 다 나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주인분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수도세 내고 가시는 거를. 그래가지고 주인이 없으니까 고지를 3번인가 나왔는데 안 내니까 그냥 거기서 끄는 거죠, 거기서. 그거 할지 못해요. 정말 할지 못해요. 물은 싸고 다 괜찮은데 화장실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공과가 많으시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매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어요. 이건 안 낼래 안 낼 수 없는 거니까. 되셨나요? 세 번째 뭘 쓰시나요? 공과금도 각종 법에서 내요. 각종 법에 의해서. 정의 자체가 법에서 안 내는 공과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디다 쓰시나요? 우리는 철저히 안 쓰는 걸로. 안 쓰는 걸로. 자, 보통 3번까지는 비싼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4, 5번이 틀던데, 보통 일단 우리는 현대인들은 다 카드 쓰잖아요. 카드 메꾸셔야죠. 카드 못 메꾸면 연체로 되잖아요. 다음 뭐죠?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카드까지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4번, 5번은요, 이건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건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는 것이고, 강제로 떼가니까. 요거는 대부분 나오면 하실 것 같고요. 대부분 카드 쓰니까. 4번, 5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하신다고요? 차량 할부금? 그것도 뭐 카드 부채라고 가정하시면 거기다 놓으시면 되고. 또요. 교육비? 교육비? 또요. 술값 얼마 드세요? 술값. 대표님? 나랑 통화하시다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요. 여자분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 보험료, 교육비가 먼저 나와요. 보통은.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탈세를 하면 되는 거니까. 공과금 끔찍하다니까요. 물 안 나오거나 전기 안 나오면 카드는 안 메꿀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다 끝난 거예요, 저는요. 전 네 번째 하는 게 저는 그거거든요. 저는 월급이라는 게 제가 한 달 동안 노력하고 고생한 거잖아요. 옛날엔 봉투로 줘서 왠지 느낌 좋았는데 요즘은 들어온 것도 몰라요. 통장으로 오니까. 근데 제가 월급날이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 10일이었거든요. 10일. 제가 그날은 그냥 지나가기 정말 서운해요. 제 마음 같으면 사람 불러서 술 먹고 싶은데 전 수업이 10시 반에 끝납니다. 그럼 제 지인들은 대부분 결혼했어요. 그 시간에 불러내면 그 와이프들이 좋아하겠냐고요. 불러내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은 혼자 자축을 하는 거죠. 그날은. 나한테 딱 하루 상 주는 날. 거창한 거 아닙니다. 다음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거창하진 않고요. 보통 제가 늦게 자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항상 늦게 자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은 있어요. 근데 그날만큼 마음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맥주 하나 정도. 한 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술 좀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1리터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샤워 딱 하고 맥주 놓고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딱 봐요. 그게 저한테 주는 상이에요. 저는 그걸 먼저 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과 달리. 대표님 저랑 통화하시잖아요. 바로 술값 나오잖아요. 명칭을 뭐라 쓸지 모르겠는데 교재비? 괜찮은가요? 교재비 좋은가요? 뭐 쓰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요 순서는 좀 남자, 여자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쓰실 것들 있죠. 뭐 보험료, 교육비 등등등. 그러니까 4, 5번은요. 솔직히 조금 성향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전체의 흐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월급 받게 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세금과 공과금. 맞나요? 카드 안 메꿀 순 없죠. 요 4, 5번만 상황이 좀 달라요. 저는 4, 5번 순서인데 여자분들은 5, 4번 순서라고요. 똑같다니까요. 이 경우 처분할 때요. 가장 먼저는 법으로 강제로 쌓게 하는 게 있어요. 이익에서 무조건 쌓아야 되는 법으로. 그게 법정적립금이에요. 다른 말로 이익준비금. 이게 이거죠. 세법에서 강제로 걷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격이란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에서 단서 없이 법이라면 무슨 법이다? 상법이다. 요거는 상법을 말하는 거고요. 상법이 아닌 다른 법이니까 기타 법정적립금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상법은 아니고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정해놓은 거예요. 반드시 쌓아야 한다. 뭐 성격이 똑같다? 이거는 똑같다고요. 세법은 아니지만 각종 법에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요. 요게 뭔가요?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등 상각. 이게 자본이 펑크난 거거든요. 미천 펑크난 거. 그거 메꿔야 한다. 성격이 유사하다고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술 먹어도 되잖아요. 뭐 한다? 돈잔치 하는 거예요. 배당금 나눠주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강제 쌓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뭐 보험료 든 거, 교육비 들어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 이하는 다 임의적립금이에요. 내가 원해서 쌓는 거. 이쪽은 강제로 쌓는 거고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처분 순서인데요. 이 순서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 순서는. 정부에서 이 순서를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5번까지. 1번 법정적립금, 2번 기타적립금, 3번 주식가물차등 상각, 4번 배당금, 5번 사업적립금. 요 순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상. 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중에서 이익여금이 남아있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요건 적립했으니까 남아있겠죠. 요거 남아있겠죠. 요거는 상각한 거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배당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남아있고 얘 남아있고 얘 남아있단 말이에요. 임의적립금. 이해가시나요? 그럼 만약에 3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세금 떼고 공과금 떼고 카드값 메꾸고 술값 내고 보험료 교육비 말고도 내가 쓸 돈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쓰다 보면 보통 부족하겠지만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 어떻게 한다? 다음 달로 넘긴다. 그게 이거예요. 차기월 미처분이요. 그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익이 남아있는 건 적립금 이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없어진 거니까. 이 순서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임의적립금은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건 예일 뿐이에요. 예. 왜냐면 임의적립금이라는 임의란 말은 우리 원하는 대로란 얘기니까 종류는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일 뿐이다. 요거 그대로예요. 사업확장 적립금이 뭔가요? 사업확장을 위해서 모아두는 돈. 감채 적립금은 뭐죠? 감채. 아까 채권 자기 자본을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발행하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이익만 할 때 쌓아두는 거예요. 갚으니까. 배당 평균 적립금은 뭐죠? 이익 많이 봤을 때 나중에 이익 적을 때 대비해서 쌓아두는 배당 평균 적립금. 뭐 결손 메꾸는 적립금, 퇴직금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해볼까요? 자, 이제 보시죠. 자본에 따른 문제가 없었죠. 됐습니다. 자, 자본은 그 종류만 기억하시면 좀 할 수 있을 텐데, 글쎄, 해볼까요? 먼저, 2013년 기출 28번부터요. 기출 28번부터. 자,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경우, 액면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은 천상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가 된다, 감자가 된다? 증자가 되죠? 만약에요, 액면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 10주만 발행할게요. 10주.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하는 것을 액면 발행이라 하거든요. 액면 발행. 그러면 현금 얼마 들어오나요? 5만원이 들어오죠? 맞나요? 자본금 얼마예요? 자, 주식이 10주 늘어났죠? 그럼 발행 수가 늘었으니까 뭐가 된다?
자본금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떤 금액을 써라? 반드시 액면가액을 써라. 맞죠? 이게 액면 발행이고요. 할증 발행이 있어요. 할증 발행. 똑같이 10주는 발행하는데요.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만약에 8,000원에 발행했다 치면 10주입니다. 됐나요?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자, 현금 얼마 들어와요? 얼마죠? 8만 원 들어오겠죠? 맞나요? 한 주에 8,000원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얼마다? 절대 잊지 마시라고. 이거 5만 원이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5만 원짜리 8만 원 팔았죠? 주식 발행할 때 초과된 금액이거든요. 그 명칭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명칭이 처음에 좀 낯설긴 하실 거예요. 얼마인가요? 3만 원이죠?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 거래하면서 5만 원짜리 8만 원에 팔면서 3만 원 이익 받죠.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자본이익이에요.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남은 돈. 됐죠? 만약에요, 회사가 안 좋아져서 할인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인 발행 경우. 자, 5,000원짜리였는데요. 만약에 3,000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현금 얼마 들어오죠? 현금 3만 원. 자본금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무조건 5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얘기죠. 우리는 5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 팔았다? 3만 원을 팔았다. 2만 원은 손해를 봤죠. 이때는 할인 발행이라고 해서 손해라고 안 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거래를 통해 남은 돈이죠. 이건 자본이익을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자본에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거든요.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함부로 못 빼요. 어디가 모아놓는다? 자본주의에 모아놓는다. 자본에 마이너스 되는 건 다 자본주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증자잖아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증자죠. 주식 발행이 증자거든요. 증자. 그러면 주식을 소각하면 그때는 감자가 되겠네요. 해볼까요? 자, 주식 소각 감자. 됐나요? 해볼까요? 자, 만약에요, 이 10주 중에 4주를 사서 없애버릴 건데요. 매입가액을요. 자, 매입가액을 그냥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4주예요. 해볼까요? 현금 얼마나 가나요? 2만 원이 나가겠죠? 맞나요? 자본금 얼마가 줄죠? 5만 원이? 4주인데요? 액면 5,000원에 4주. 맞나요? 만약에요, 우리가 매입을 할 때요, 매입가액을 만약에 3,000원에 매입사고 쳐보시죠. 그러면 현금 얼마나 가요? 현금 많이 쳐나가죠? 맞나요? 자본금 얼마가 주나요? 2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2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소각했다? 12,000원. 8,000원 이익 봤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8,000원은 감자하는 과정의 이익이다. 감자 차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당연히 주식 거래에서 남은 돈이니까 역시 자본잉여금입니다. 주식 거래잖아요. 자본잉여금. 만약에요, 매입가액을 만약에 8,000원에다 가정을 하면 4주. 현금 얼마나 가죠? 32,000원. 자본금은요? 2만원. 12,000원 손해봤죠? 이게 뭐다? 감자를 통한 손해다. 감자 차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감자라는 건 주식 거래잖아요. 차익은 자본이익금, 남은 돈이니까. 차손은 뺄 수 없으니까 자본종에 묶어둔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를 하고, 자, 실질적인 증자라는 건요, 자산이 실제로 들어오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말해요. 이것처럼. 주식 발행하면서
자본금 드는데 자산 들어오죠. 맞아요? 다시요. 자본금을 늘릴 때 자산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유상증자, 실질적 증자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자본금은 드는데 자산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상증자, 형식적 증자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만큼 자산이 유입되므로 실질적인 증자고 이거잖아요. 이거 신주 발행하면서 받으면 이 발행만큼 금액 들어오죠. 이게 실질적인 증자. 자,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식배당 또 우선주를 보통 전환하는 경우는 들어오는 게 없죠.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우선주를 보통주 전환한대요. 아까 자본금이 두 종류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자본금은 두 가지라면서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자본금. 맞아요? 이 둘 다 자본금인데 얘를 얘로 바꿔봐야 자본금은 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금은 늘겠지만 실제로 자산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건 형식적인 증자. 또 준비금을 전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아까 이익잉여금 중에요.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 있잖아요. 이 준비금을 자본금에 합친다는 얘기거든요. 자본금에 하나 지워야 되겠네요. 하여튼 지우기 전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거래에서 남은 거니까 자본잉여금. 할인 발행 차금은 빼는 항목인데 못 빼니까 자본조정. 감자 차익은 남은 돈이니까 자본잉여금. 감자선은 마이너스 항목이니까 뺄 수 없으니까 자본조정.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자본의 종류가 5가지라면서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성 2개. 마지막이 이익잉여금이죠. 다시 당부드리지만 요 항목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본은 분류가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아까 우선주 자본금을 보통 자본 바꾸는 거는 자산 들어오는 게 없죠. 형식적인 증자예요. 요 이익잉여금에 있는 이익준비금을 여기 있던 것을 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자본 전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자본은 순수하게 내 걸 말하는 거죠. 순수한 내 거 자본이라는데 이 자본의 항목이 5가지잖아요. 그럼 이 각각은 다 내 거죠. 예를 들면 제 돈인데 자본금 여기, 자본잉여금 여기, 자본조정 여기, 기타 보상금 여기, 이익잉여금 여기란 말이에요.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걸 일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걸 일로 옮기면 여기로 옮겼으니까 자본금은 늘 거 아니에요. 증자는 맞거든요. 근데 자산 들어온 게 있다 없다. 그걸 형식적인 증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다른 말로 무상증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들 전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일로 집어넣으면 자본금은 증자하죠. 증가하죠. 근데 실제 자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럼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자, 되세요. 문제 보셔야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발행가액만큼 자산이 들어오니까 실적 증자고요. 준비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여기 있는 금액을 여기 전입하는 경우는 자산이 들어오는 건 없죠. 형식적인 증자고요. 두 번째가요. 주식배당이 뭔가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집어넣는 걸 주식배당,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집어넣는 걸 무상증자라 해요. 그럼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자산이 들어오는 게 있다 없다? 있다. 형식적인 증자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볼까요? 기출 28번. 자, 28번 봤죠? 28번은. 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액면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거 뭐죠? 발생하는 거? 자, 소각이란 말은 감자죠. 매입 금액이 작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이익이 났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감자 차이고요. 자, 29번 한번 맞죠?
순서대로 가시오. 2012년 17번. 17번. 자, 다음 중 실질적인 징계당하는 거. 이거 뭔가요? 준비금 자본 적립하는 경우. 형식이었죠. 주식 배당 형식이었고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주 발행하는 경우. 다 형식이었죠. 이번에 수권 자본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산 들어오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수권 자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회사 설립할 때 총 발행 실수의 25%는 발행에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나머지 75% 필요할 때마다 발행해서 자본 조달하거든요. 그걸 수권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뜻입니다. 됐죠? 답은 27번 답은 2번이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자, 다음은요. 요거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거. 오타예요, 오타. 요건 감자 차손이죠. 차이기엔 차손입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니까. 2013년 29번. 자본 조정 항목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일단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와 있는 게 뭐죠? 아까 나왔던 주식 발행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처분 손실, 자기주식, 주식매입 선택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당 건설 필요 없고. 자, 주식과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처분 손실, 자기주식, 주식매입 선택권. 5가지만 기억하세요. 힘드시겠지만. 자본 조정 5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29번 보실래요?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은 뭔가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고요.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이고요. 자주처분이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3가지밖에 없어요. 1, 2, 3번이 자본잉여금. 됐나요? 1, 2, 3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본조정을 5가지는 기억하시라고요. 됐나요? 자기주식이 자본조정이죠. 자, 그 다음에 2012년 28번. 똑같은 문제예요. 분류 구분하는 거. 다음 중 자본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어떤 거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3개, 자본조정 5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28번 4번은 몇 번이죠? 4번. 자, 2013년 30번. 자, 보세요. 다음 적립금 중에 적립금 4개 나와 있죠. 기업의 순자산, 즉 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립되는 거 뭐죠, 이거? 사업확장 적립금이죠. 사업을 확장하면 자산과 자본이 늘잖아요.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업확장 적립금. 이해 가시나요? 읽어보신 딴 거는 뭐 거죠. 2012년 25번. 자, 다음 중 자산을 처리할 것. 어떤 건가요? 일단 감채 적립금하고요. 감채 기금은 다른 거예요. 감채 적립금은 우리가 남은 돈을 내부에 쌓아두는 거고요. 감채 기금은 빚을 갚기 위해서 외부에 예치하는 돈입니다. 감채 기금은 자산이고요. 감채 적립금은 당연히 자본이죠. 되셨나요? 그래서요, 감채기금은 외부에 쌓아놓은 예금이니까 자산이고요. 감채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이었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요. 이익잉여금이었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었죠. 다시요. 감채적립금은 빚을 갚기 위해서 내부에 쌓아두는 거고요. 감채기금은 그 돈을 외부에 적립하는 거라고요. 정말 이해 가세요? 아시죠? 감채기금은 외부에 맡겨놓은 돈이니까 자산이란 말이에요. 미래 들어올 돈이니까. 됐죠?
2011년 30번. 자, 똑같은 거네요. 기업의 순자산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적립하는 거는요. 사업적립금. 2010년 20번. 자, 다음 중 이익잉여금이 아닌 거. 몇 번인가요? 자기처분이익이 뭐였죠? 자본잉여금 잊지 마세요. 자본은 분류만 잘하셔도 굉장히 많이 맞출 거니까.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보고 싶게요. 자, 2013년 기초 31번.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기타 포괄손익 세 개는 기억하셔야죠. 매도관한 직업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그 다음에 위험회피 파생상품손익. 그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 분류 5가지는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됐죠? 다음 몇 번인가요? 23번. 2번이고요. 자, 2010년 30번.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자, 2012년 30번. 30번. 뭐죠? 역시 똑같이 1번 단기순이익이고요. 2011년 31번.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구하라는 거거든요. 주식 매수 선택권 뭐였나요? 자본주행이었고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본주행이었고요. 자기 주식 자본주행이었거든요. 1번, 2번, 3번은 자본주행이고 매도 가능 금자산 평가손익 이게 바로 이거죠.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겠어요? 보다시피 자본은 5가지 분류만 정확히 하셔도 대부분 맞춰요. 자본잉여금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3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자본주행은요 5가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주식매수 선택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타 포괄손익 중에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손익, 그 다음에 위험회피 파생상품 손익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익잉여금은요. 법정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본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분류를. 됐죠? 자, 2010년 어디까지 봤죠 저희? 봤고요. 2010년 27번. 어? 27번? 아닌데? 맞네요. 자, 다음 중 자본 항목은요. 27번. 기타 포괄손익 4번이죠? 찾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 자본은 일단 분류가 중요해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분류잖아요. 2011년 기출 27번까지만 볼게요. 2011년 27번. 27번. 문제가 단순한 거니까. 자, 보시죠. 자, 재무제표상에 표시된 자본금은 어떤 주식 구성되죠? 자본금 뭘로 한다고요? 발행주식이라고요. 곱하기 액면가액이니까. 됐나요? 요 말은, 이거 단순한 거 요거 하고 갈까요? 요거 하나. 28번. 2011년 28번. 바로 밑에 거.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납입자본이란 말은 주주가 낸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요. 납입자본이란 말은 주주가 낸 돈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보셨잖아요. 자본금은 물론이고 자본잉여금 주주가 낸 돈이죠. 아까 5,000원짜리 8,000원을 팔게 되면 3,000원 주식발행 초과금 나오잖아요. 납입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주식발행 초과금 뭔가요 이거? 답. 납입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이라고요. 결국은 주주가 낸 돈이다. 이해가시나요? 되었죠? 됐습니다. 자본까지 끝이 났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양은 안 많은데 뭐 잡다하게 몇 가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쫙 정리할 겁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쉬었다 하시죠.